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가 결혼 후에 겪은 엄청 충격적인 일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에 다니면서 평범하게 사는 여자였어요. 대기업 같은 직장은 아니지만 나름 중소규모 직장에서 일하며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20대의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핑크빛 연애를 꿈꾸고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사는데 저는 연애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즐거워서 일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보고 30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30대가 되고 나니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시집가고 하나둘 아이를 키우면서 살더라고요.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나가는 걸 보면서 어느 순간 제 주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결혼할 남자는커녕 연애하는 남자조차 없으니 이러다 솔로 할머니로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연애라는 게 내가 지금부터 연애해야지 한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남자친구가 생기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긴 했지만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도 없었고 누굴 만날 기회도 없었어요. 그렇게 나이만 1살, 2살 더 먹어가기만 했죠. 나이만 먹어가다 보니 나이살이 붙기 시작했고 이대로 살면 몸매도 망가지고 앞으로 연애할 기회도 더더욱 줄어들겠구나 싶어서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떤 운동을 할지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퇴근하는 길에 안양청 길을 따라 차를 끌고 집을 가는데 옆으로 자전거를 탄 무리들이 줄지어 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쫄쫄이 스타일의 붙는 옷을 입고 헬멧을 쓰고 가는 그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요. 어릴 적 균형 감각이 좋아서 자전거를 남들보다 좀 더 잘 타던 제가 떠올랐어요. 저는 그날 퇴근하는 길에 자전거 매장에 들리게 되었고 대리점 사장님의 추천으로 고른 자전거와 헬멧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공원에 나가서 저 혼자 자전거를 탔어요. 밤 공기를 마시며 자전거를 달리는데 얼마나 상쾌한지 하루의 스트레스가 모두 풀리는 기분이었죠. 저는 주말에도 혼자서 안양촌을 돌며 라이딩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그날도 자전거를 타고 촌을 돌고 있는데 킥보드를 타던 아이가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오는 바람에 아이를 피하려다가 핸들을 틀어 풀밭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고 아이 엄마가 달려와 아이를 살피고는 다친 곳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죄송하다고 말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이가 떠나고 난 후에 저는 그제야 제 몸을 살폈는데 제 무릎과 팔꿈치가 까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다행히 자전거 장갑을 끼고 있어서 손바닥은 안 다쳤더라고요. 그래도 살이 조금 떨어져 나가서 그런지 참 쓰라리고 아파서 잠시 풀밭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자전거 동호회 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많이 다쳤냐고 물어봐 주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동호회 분들 중에 한 남자분이 나서서 본인이 챙겨 다니는 구급약을 꺼내어 제 상처를 직접 치료해 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분이 제 무릎과 팔꿈치에 소독약을 발라주고 밴드도 붙여주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깔끔한 외모에 참 스마트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을 본 순간 저런 남자가 남자친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그 남자의 한눈이 팔려 있었는데 어느새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됐어요. 네? 치료 다 됐다고요. 그럼 자전거 조심히 타세요. 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치료도 해주시고. 뭘요? 다친 사람 있으면 도와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도 너무 감사한데 혹시 제가 차라도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차요? 아니요. 그럼 그냥 생수나 한 병 사주세요. 마침 물이 다 떨어져서 목이 마르던 참이었거든요. 네, 제가 생수 2병도 사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자판기로 가서 생수를 뽑아 마시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자전거에 취미를 가지게 된 지 1년이 되었고 주말이면 이곳에 와서 자전거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남자에게 혹시 자전거 동호회 회원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주 마주치는 분들이시라 종종 인사하면서 지낸다고만 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그 동호회 사람이라고 하면 그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제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수 씨 헬멧이 예쁘시네요. 어디서 사신 거예요? 저 지금 쓰는 헬멧이 불편해서 새 걸로 바꾸려고요. 아, 그럼 제가 다음 주에 같이 가드릴게요. 저한테 전화번호 좀 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너무 죄송한데요. 너무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니 이번에는 제가 친절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서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헬멧을 빌미로 한 번 더 만나게 되었고 그 후로도 저는 계속 그 사람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여자들이 봤을 때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운동을 많이 하는지 근육질의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었고 얼굴에선 지적인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게다가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어서 여자들한테 꽤나 인기가 많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항상 제가 주도적으로 만남을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서로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이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규모 있는 로펌에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하면 이런 똑똑한 사람과 꼭 하고 싶다고 생각하곤 했죠. 외모, 성격, 몸매, 직업까지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 꼬셨어요. 없던 애교까지 부려가며 끼를 부렸죠. 지금까지 연애 한번 해본 적 없던 제가 이런 끼가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그렇게 저의 노력 덕분인지 그 사람을 제 남자친구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저의 좋은 모습만 보이려 했으며 남자친구를 제 것으로 만들었죠. 연애하는 동안에 남자친구가 일하는 동안은 바빠서 연락이 안 되는 것 말고는 특별히 불만이 없었어요. 자상하기도 얼마나 자상한지 식당에 가면 수저와 물도 직접 다 챙겨주고 입에 묻은 음식까지 손수 닦아주더라고요. 같이 운동을 하다가 제 운동화 끈이 풀려 있으면 쪼그리고 앉아 제 신발끈까지 대신 묶어주곤 했습니다. 아플 때면 제 회사 앞까지 데리러 왔고 제가 다 나을 때까지 출퇴근을 함께 해주기도 했습니다. 사귀기 전에는 약간 철벽남인 것 같이 느껴졌는데 사귀고 나니 엄청 헌신적인 스타일에 점점 이 사람의 매력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물론 저도 남자친구에게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남자친구 차가 사고가 나서 수리점에 맡긴 날엔 저도 남자친구를 위해 제 차로 출퇴근을 시켜주곤 했어요. 제가 로펌 앞에 차를 잠시 세워두고 남자친구를 출근시킬 때면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는 그 남자가 너무 멋져 보였어요. 수트빨도 왜 이렇게 잘 받는지 남자친구의 뒷모습에 심장이 콩콩 뛰곤 했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가 변호사다 보니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무료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한 번은 저희 엄마가 전세로 살고 계신 집이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에 가압류가 걸린 적이 있었어요. 집주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업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대금을 못 받았다고 누군가가 집에 가압류를 걸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엄마는 전세금을 잃을까봐 무척 걱정하셨죠. 저는 엄마의 부탁으로 남자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현재 세입자가 1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조언을 해주며 엄마를 안심시켜 주었죠. 다만 엄마는 집주인이 돈을 빼줄 때까지 계속 전세를 연장해서 사실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하는 일도 다 잘 풀렸어요. 남자친구와 만난 지 1주년이 되던 날 제가 승진을 하게 되면서 저희 둘은 승진 파티 겸 1주년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자친구가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남자친구가 결혼하자는 말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남자친구와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혼전순결주의자인데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프로포즈까지 받았으니 제 몸을 허락해도 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도 젊은데 어떻게 저런 남자 앞에서 절제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혼전순결을 지키던 제가 35살에 처음으로 그 사람과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과의 처음은 무척 황홀했고 저희 둘의 사이는 더 깊어졌네요. 그렇게 사귄 지 1년이 넘어가면서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고 갔고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께 전달하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던 딸 자식이 늘 걱정이었는데 변호사와 결혼한다고 하니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보여드리고 저도 남자친구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미국에서 사셔서 첫 인사 겸 상견례를 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비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인상이 참 좋은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 옆에서 이것저것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들은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고 하시면서 혼수와 예단도 소박하게 준비하라고 해주셨습니다. 특히 예단, 이불, 반상기 같은 것들은 아예 생략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잘 부탁한다고 하시고는 며칠 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남자친구가 직접 배웅해서 공항으로 모셔다 드렸죠. 부모님은 제게 시부모님이 멀리 사시니까 네가 편하겠다고 하시면서 늦은 나이에 남자친구 잘 만나서 시집 잘 가내라고 하셨어요. 제 결혼 소식을 들은 친구들도 제가 변호사 만나서 시집 잘 간다며 모두들 부러워했습니다. 사실 저처럼 평범한 학벌에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전문직 남편감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하는데 제 어깨가 쭉쭉 올라가는 기분이었죠. 상견례 후 6개월이 지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날 시부모님도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서 먼 길을 오셨죠. 남편은 서울의 아파트를 자가로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당분간은 월세로 집을 구해서 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세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 3개월은 서로에게 익숙해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커플 슬리퍼와 커플 잠옷을 사입으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생활도 잠시 남편이 너무 바빠져서 자주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도 생기기 시작했죠. 남편은 중요한 사건을 맡아서 바쁘다고 며칠간 집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힘들게 일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퇴근하면서 남편 회사에 들러 갈아입을 옷들을 전해주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늘 일하러 가던 회사였지만 실제로 제가 직접 들어가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1층 로비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자기네 회사에 잠깐 왔어. 혹시 지금 1층으로 내려올 수 있어? 왜 회사까지 찾아왔어? 나 바쁘다고 했잖아. 자기가 바쁘니까 내가 내줘야지. 자기 옷 좀 주려고 왔어. 아무리 바빠도 집에 좀 들려. 알았어. 거기에 잠깐만 기다려. 나 지금 외근 나갔다가 들어가는 길이니까. 알았어. 많이 바쁜가 보네. 내가 말했잖아. 진짜 바빠.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이 건물 입구에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남편을 보니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찾아온 걸 좀 불편해하는 눈치더라고요. 남편이 불편해하니 찾아간 저도 좀 뻘쭘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그렇게 남편에게 옷을 전달해주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사기를 당한 일이 생기셨어요. 엄마가 아는 지인이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는 말에 엄마가 지인에게 돈을 주며 자기 대신 투자를 좀 해달라고 했대요. 엄마는 가상화폐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대신 사달라고 부탁하고는 덜컥 돈을 보내셨나 봐요. 그런데 그 후 엄마가 그 가상화폐에 대해 알아보니 유명한 사기 가상화폐였고 엄마는 지인분께 돈을 돌려달라고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지인이 투자한 가상화폐 시세가 너무 내려가서 조금 기다려 보라면서 점점 연락을 피하더랍니다. 엄마가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은 돈이었기에 엄마는 스트레스로 알아누우셨어요. 결국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며 혹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남편에게 알아봐달라고 했죠. 저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방법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내용을 듣더니 그건 전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장모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돈 버는 건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거에 투자를 하셨대. 할 줄도 모르신다면서. 누가 봐도 좀 이상해 보이는데 그거에 덜컥 돈 넣으셨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그 정도로 판단이 안 되시나? 뭐 판단? 그래도 어른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왜?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난 그냥 답답해서 그렇지. 엄마 딴에는 돈 좀 벌어보려다가 그렇게 된 건데. 됐어. 자기 기분 나쁘게 할 생각 아니었는데 기분 상했으면 미안해. 이제 우리 그만 말하자.
평소에도 은연중에 저희 엄마와 저를 무시하나 싶을 때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도 저렇게 말하니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자기가 변호사라고 좀 의시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보다 못나 보이면 은근 깔고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격지심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긴 해요. 사실 저희 엄마가 가방끈이 짧으세요. 어릴 적에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할아버지의 장사가 갑작스럽게 망하는 바람에 엄마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으십니다. 그래도 나름 스스로 독학으로 공부를 하시고 노력하는 분이세요. 그 옛날엔 초등학교 때 영어 과목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저희 엄마는 영어를 읽을 줄도 쓸 줄도 말할 줄도 모르세요. 그런데 문화센터에 다니시면서 영어 수업도 들으시고 해서 지금은 영어로 문장도 만드시고 간단한 생활 영어 정도는 할 줄 아세요. 나이 60에도 공부를 꾸준히 하고 계시는 엄마가 저는 오히려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 남편이 은근 저희 가족들을 무시하는 기분이 들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에게 법률 문의는 일절 안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지내면서 남편이 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보다는 일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죠. 일에만 중독된 일벌레처럼 일한다는 이유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돈이라도 많이 벌어와 생활이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돈 관리를 따로 하길 원하더라고요. 저도 돈을 벌고 남편도 돈을 버니 각자 돈에서 생활비 얼마씩 내어서 생활비 쓰고 나머지는 전부 각자 관리하는 걸로 해서 살았어요. 남편은 한 번도 저에게 자신의 월급을 공개한 적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남편이 버는 돈이 더 많다 보니 저와 공유하고 싶지 않은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면 살수록 내가 지금 결혼을 한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관리도 따로 하고 집에서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오히려 각자 생활 스타일대로 따로 살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 후 회식을 무척 자주 하더라고요. 하루는 회식을 하고 온다고 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2시가 넘고 새벽 1시가 넘어도 집에 오지 않더라고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 전화기는 새벽 1시쯤 계속 꺼져 있었고 새벽 3시쯤이 되자 전화가 켜졌는지 통화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화를 내려고 하는데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음성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보세요? 어? 저 혹시 김영석 씨 핸드폰 아닌가요? 라고 묻는데 다시 핸드폰에 찍힌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 전화는 제 남편의 핸드폰이 맞았어요. 네, 맞는데요. 너무도 당당하게 말하는 여자.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깐의 공백이 지나가고 저도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지금 전화 받는 분 누구세요? 저요? 제가 그쪽한테 그걸 왜 말해야 해요? 김영석 씨 바꿔주세요. 오빠, 지금 화장실 갔는데요? 지금 거기 어디예요? 주소 불러봐요. 그렇게 말하는데 전화가 끊어졌고 그 후로 핸드폰이 꺼져 있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출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하루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집에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었고 남편은 그 여자가 친구 여동생인데 장난친 거라고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내지 않을 테니 솔직히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계속되는 추궁에 남편도 자기 말이 논리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순순히 말하더라고요. 남편은 회사 선배와 함께 술을 먹고 노래방에 갔는데 그 선배가 노래방만 가면 항상 도우미를 부른다며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선배가 하자는 대로 따른 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노래방 도우미였던 거죠. 대체 그 여자가 왜 전화를 대신 받은 거냐고 묻자 자긴도 모른다며 자기는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전화를 꺼놓은 게 아니라 배터리가 없어서 꺼진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날 술이 너무 취해 노래방에서 쓰러져 자다가 아침에 깨서 출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것도 기분 나빴지만 혹시 남편이 도우미와 선을 넘은 건 아닌지 그게 무척 신경이 쓰였어요. 솔직히 그 시간에 술에 취한 남자가 여자랑 함께 있었으면 갈 때까지 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 선배와 삼자 대면에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펄쩍 뛰며 누구 앞길을 막으려고 그러냐며 자기 사회생활 문제 생기면 책임질 거냐고 윽박 지르더라고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앞길을 막을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선뜻 나서지도 못했어요. 결국 찜찜한 마음으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계속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호텔에서 일하는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지수야, 요즘 우리 호텔에 너희 남편이 어떤 여자랑 자주 오는데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연락했어. 올 때마다 여자들도 바뀌고 항상 호텔 방에 잡아서 들어가더라고. 너도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 친구는 제 결혼식에도 왔던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어서 제 남편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호텔에서 근무하는데 최근에 조건 좋은 호텔로 이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이직한 호텔에 제 남편이 어떤 여자와 드나든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사진 한 장을 보내왔더라고요. 친구의 말대로 사진 속 그 남자는 제 남편이 맞았고 남편 옆에는 저도 처음 보는 여자가 팔짱을 끼고 방으로 들어가는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친구가 보내온 사진에 저는 손을 벌벌 떨며 친구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이것저것 물어본 결과 남편은 꽤나 자주 그 호텔에 드나들었고 올 때마다 방을 잡는데 함께 온 여성들이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젊은 여자, 어떨 때는 50대로 보이는 아줌마랑 올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날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대로 남편에게 쏘아붙이며 사진을 보여줬어요. 당신, 이거 뭐야? 왜 다른 여자들이랑 호텔을 드나들어? 아이, 깜짝이야. 난 또 뭐라고. 이거 의뢰인이랑 같이 상담차 호텔에 들른 거야. 의뢰인? 당신은 의뢰인이랑 이렇게 팔짱 끼고 찰싹 붙어서 다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근데 이 사진은 뭐야? 당신이 찍은 거야? 혹시 당신 나 미행해? 당신은 의뢰인이랑 바람 피우니? 뭔 소리야, 오해하지 마. 지금 이 여자 사건 맡았는데 이날 스트레스로 어지럽다고 해서 내가 방까지 데려다 준 것뿐이야. 근데 이 여자 남편이 준재벌인데 바람 피우고 폭행까지 저지른 아주 나쁜 놈이더라고.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청구권으로 나한테 맡긴 게 있어서 상담차 잠깐 방문했던 거야. 당신 저번에 노래방 도우미 사건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고 나 이제 당신 못 믿겠어. 내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당신이 그냥 사진 한 장으로 나 의심하는 거잖아. 그리고 여자가 너무 남자 구속하면 완전 정 떨어지는 거 알지? 지금 당신이 그러고 있어. 당신이 의심할 만한 사진을 찍혀오니까 그렇지. 남편이 너무나 당당하게 나와서 더는 캐묻지 못했어요. 친구가 보내온 사진도 딱히 증거라고 하기도 애매해서 더 이상 다그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남편과는 그렇게 말다툼을 하고 냉전인 상태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제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불이 났다면서 자기가 지나가다가 그 건물에서 연기 나는 거 보고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사진을 보내왔는데 정말 그 건물에 불이 크게 났는지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저는 너무 놀라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당신 괜찮아?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지금 사람들 다 대피하고 있다는데 당신 밖에 나온 거야? 대피? 사람들이 왜 대피하는데? 남편은 자기 회사 건물에 불이 난 줄도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혹시 외근 나가 있나 해서 회사 바뀌냐고 물었는데 대답은 안 하고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저는 당신 회사에 불 난 거 아니냐고 물었고 남편은 확인해 본다며 급히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마침 그때가 점심시간이어서 회사에서 나와 남편 회사로 향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남편 회사로는 차로 20분이면 갈 만한 거리였거든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와 대피해 있었어요. 저는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나 저 불길에 휩싸여 있는 건 아닌지 온갖 상상을 하며 공포에 휩싸여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결국 회사 앞에 대피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제 남편 못 봤냐고 물으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 중에 제 남편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한 분이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 주었어요. 제게 관심 가져주는 그 사람에게 고마운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저는 다급한 마음으로 그분께 물었어요. 제 남편이 이 회사에서 다니는데 연락이 안 돼요. 불이 저렇게 크게 났는데 전화도 안 받고. 남편분이 이 건물에서 일해요? 네, 김영석 변호사인데 혹시 아세요? 김영석? 제가 여기 로펌 다닌 지 오래돼서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그런 이름 가진 변호사는 없는데요.
아이, 정말 이 회사 다니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남편 출근할 때마다 여기로 데려다 주고 이 건물로 들어가는 것도 여러 번 봤어요. 아이, 거참 이상하네. 아이, 그런데 정말 저희 회사에 그런 분은 안 계세요. 그런데 그때 제 남편이 뒤에서 나타나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아, 여보, 당신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여보, 당신 괜찮아? 여기 불났다고 그래서 당신 걱정돼서 왔지. 아이,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런데 당신 어디서 오는 길이야? 어? 아, 나 아까 대피해서 여기 앞 커피숍에 있었어. 아, 이분이 남편분이세요? 김영석 씨? 아, 네. 누구시죠? 아유, 우리 로펌에서 일하면서 날 모른다고? 네? 당신 정말 나 몰라요? 김영석 변호사님? 아이, 누구? 아이, 나 이 회사 로펌 대표인데 우리 회사 변호사라면서 나를 모르는 게 말이 되나? 아, 명함 있어요? 아, 저 그게 지금 급하게 나오느라 없는데요? 아이, 보세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 회사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다니면 안 되지. 게다가 와이프한테도 직업 사칭하고 속인 모양인데 이거 죄를 물을 수도 있는 일인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아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아주머니, 이거 제 명함입니다. 혹시 앞으로 변호사가 필요하면 저한테 바로 연락하세요. 저는 멍하게 그 둘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얼떨결에 그분의 명함을 받아들고 서 있었고 그 신사분은 유유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오히려 제게 짜증을 내며 옆에서 뭐라고 계속 욕을 하더라고요. 여보, 지금까지 당신 변호사 사칭한 거야? 대체 왜? 야, 넌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사람 쪽팔리게 만들고 그래? 어? 내가 여기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짜증나기 진짜. 아우씨. 짜증나? 난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신한테 지금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짜증난다고? 지금 짜증낼 게 아니라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죄? 무슨 사죄? 네가 먼저 나 좋다고 꼬셨잖아. 왜? 이제 변호사 아니라니까 마음이 식어? 내가 너한테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해야 되냐고. 당신 진짜 미친놈이다. 내가 완전 또라이랑 살고 있었네.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언제까지 날 속일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이상 당신이랑은 끝이야. 이혼. 이제 내가 변호사 아니라니까 바로 차버리네. 여자들은 어쩜 그렇게 한결같냐. 너도 다른 X들이랑 똑같은 X야. 그동안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변호사라는 직업을 사랑한 거 아니야? 길거리에 서서 저희 부부는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형석씨, 여기서 뭐해? 나 오늘 PT 해주는 날이잖아. 근데 옆에 누구야? 오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시죠. 자기, 나 오늘 힙업 운동 알려줘. 남편은 그렇게 저를 뒤로 한 채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들어간 곳은 로펌 바로 옆 건물이었고 그곳의 맨 꼭대기 층에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로펌 회사 옆 건물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 직원이었고 그날 제가 본 여자는 사진 속에 있던 그 여자인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의뢰인 상담은 개뿔, 운동하러 온 여자들 꼬셔서 잠자리 나갔던 거였죠. 저는 그동안 남편의 이상 행동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고 더 이상 저를 아내로 대하지 않고 사랑도 이미 식어버린 그 사람과 계속 함께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 손에 들려있던 명함을 손에 꼭 쥐고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제 전화도 모두 차단했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리고 남편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기 위해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해외에 계신 시부모님과는 카톡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아왔던지라 이번에도 카톡으로 전화를 걸게 되었죠. 그런데 또 한 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어머니, 형석 씨가 변호사가 아닌 거 알고 계셨어요? 전화를 받으신 어머님은 너무 놀라셨는지 아무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어머님도 너무 놀라셨나 보다 생각하며 이 사람이 부모님한테까지 자기 직업을 속였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혜영석 씨 알고 보니 변호사가 아니라 피트니스 센터 강사였어요. 노래방 도우미 불러서 논 것까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회원이랑 바람까지 피운 것 같아서 저 이혼하려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드리게 되었어요. 저 정말 미안한데
아유, 우리도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냥 부모 역할 한 거예요. 우린 대역 알바 구한다길래 이 돈도 많이 주고 그래서 그쪽이랑 딱 2번 본 게 다예요. 우리 그 사람 진짜 부모 아니니까 우리한테 이제 연락하지 말아요. 그쪽 사정은 정말 미안하게 됐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이젠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그쪽에서 먼저 전화를 끊었고 저는 망연자실해서 축 처진 채 앉아 있었네요. 저는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그때 받은 그 명함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그분이 저를 기억해 주어서 이야기 진행이 빨리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로펌 대표님의 도움으로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전 남편을 변호사 사칭죄로 형사 고소하게 되었네요. 그 후 남편은 제게 전화를 해 자신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고 억울해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꺼내어 들며 동정심에 호소하더라고요. 전 남편 말에 의하면 자기가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너무 어렵게 살아왔다면서 주변에 자기보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은 오직 자기뿐이었대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며 현실에 자신보다 더 멋진 사람인 척했고 조금씩 시작한 작은 거짓말에 사람들이 속는 걸 보면서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네요. 자신을 부풀려 살아오다 보니 자신도 그게 진짜라고 믿게 되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울면서 비는데 좀 안 됐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니까 벌은 받으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네요. 이 일이 벌써 3년 전 일이에요. 그 후로 저는 결혼 전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 솔로 외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펌 대표님과는 친구가 되어서 가끔씩 술 한잔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대표님도 한 번에 이혼한 경력이 있으신데 여자라면 신물이 난다고 해서 저랑 아무런 사심 없이 지내게 된 거예요. 게다가 저랑 정치 성향도 잘 맞아서 이런저런 비판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곤 합니다. 뭐 그 일로 남편을 잃었지만 그래도 로펌 대표 친구를 얻어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에요. 누군가를 속이려 작정하고 달려들면 정말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 당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겉모습에만 치중해서 남자를 만난 잘못도 인정해요. 그런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겉모습에 혹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연애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좋은 남자 나쁜 남자 구별을 잘 못했던 것 같네요. 연애는 충분히 하고 결혼은 신중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지혜와 해안으로 인간관계를 슬기롭게 다져나가시기를 바라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옌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